많은 분들이 자기 내가 소비한 거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가 얼마 쓰는지 다 나와요. 네. 9억 어디서 나셨어요? 소명하세요. 자, 그럴 때 치트키로 사람들이 뭘 많이 쓰냐? 차용증.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진짜 빌리시는 거예요. 빌린 거다고. 그러니까 빌리신 척을 하는 게 아니다. 차용증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차용증의 그 형태에 얽매이신데요. 네. 사실 차용증 종이가 없어도 계좌로 이자 준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서로 간의 계약서. 근데 이제 이게 타인 간에 쓸 때는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걸로 잘못되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쵸. 말 그대로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족 간에 소송 거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는 첫 번째로는 원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빌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세무서에서는 딱 봤을 때는 증여 아니야?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이자를 제발 줘라. 이자를 적게 줘도 문제예요. 법적 이자는 이제 4.6%. 너무 센데요? 세요. 세무 공무원분들이. 네. 이자 계속 줬는지 봅시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계좌 내역 다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봤더니 돈을 빌려준 게 9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자 3년간을 받았어. 네. 근데 나머지 6년간은 이자가 없네. 그럼 이때부터는 증여 아니냐? 그럼 어떻게 소명할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증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더 유리합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가족 세금이고 감정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속 증여를 너무 많이 다루니까 첫 번째로 줄 의향이 있느냐. 그쵸. 예, 워런 버핏처럼 나 사회 다 환원할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받을 수 있느냐예요. 받을 수 있느냐? 생각보다 증여는 당연히 받아야지 이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못 받아요. 왜냐? 부동산 10억짜리 받으려면 자녀가 필요한 자금이 2억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부동산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는 증여는 너무 심플하니까. 네. 그럼 받은 거에서 세금 내버리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현금 10억 원이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산가액이 낮으면 뭐 돌아가시고 받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공제액수가 뭐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되니까. 네. 근데 그래도 난 지금 돈이 필요해 하면은 지금 시점에 증여를 해주는 게 맞죠. 결국은 가족의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달라요. 저는 울타리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내 울타리에선 지금 필요해 하면 증여가 맞고 근데 좀 무리해서라도 주는 게 맞아 그럼 지금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 울타리에서는 계속 상속이 나은 것 같다. 왜냐면은 이렇게 줬었는데 남은 금액은 이제 너희들 살만하니까 상속 때 가져가. 아니면 이거 엄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가족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율은 똑같거든요. 네. 상속이나 증여나 세율은 똑같으니 네. 상황에 따라 그 가정만의 스토리에 맞아요.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뭐 극단적 예시를 들면 아크로가 붙는 아파트였어요. 네.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예. 18년도였는데 25억 정도 했어요. 시가가. 그래서 네. 자녀 세 분한테 증여를 다 한 채씩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크지만 25억 받으면 증여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줄 만한 게 있나요? 막 증여세 너무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증여세도 5년간 쪼개서 막 냈어요. 자녀들이 힘겹게 냈단 말인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빠른 선택이야. 딱 4년 지나니까 그냥 80억씩. 그치. 네. 25억 그 아크로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거기 25억이면 되게 쌀 때였던 거죠. 엄청 쌀 때였어요. 예. 해안이 있으시네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네. 제 자산가분들 이제 그 사이즈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증여를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 건데 가끔 증여세 이게 너무 아깝다. 맞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자식 잘 먹이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최대한 현금으로 준비를 해서 주자. 그래서 그냥 ATM에서 뽑아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시거든요. 엄청 많이 얘기해요. 특히나 강의 제가 가르쳤을 때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저 아무것도 모르네. 그냥 돈 빼서 주면 되지. 현금으로 주면 네. 되지. 그럼 제가 이제 말해요. 현금 최근에 100만 원 이상 언제 뽑아봤냐고. 그러면 없지? 없어요. 아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디 부탁받아서 상품권 바꾸려고 한번 뽑아본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100만 원까지 되던데?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네. 한 번에 ATM에서 뽑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루의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녀한테 돈 뽑아서 1억 주는데 2억 주는데 몇 번을 가야 될까요?
그러게요. 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금액. 그럼 창구를 가는 거는요? 창구를 가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ATM만 잠깐 말씀을 네. 드려보면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이거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캐드라인 기사가 이게 있었어요. ATM에서 600만 원 뽑다가 붙잡힌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렇게 나와요. 네. 600만 원이 기사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제한은 락을 딱 걸어놔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창구 가서 뽑으면 되지. 창구 가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죠. FIU에 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FIU라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 관련된 기관인데요. 그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은행 직원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세요? 그게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요. 네. 이걸 보고를 해야 적어서 돼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꼼수 나오죠. 900만 원씩 그러면 STR이라고 해서 이상거래라 그래가지고 900만 원씩 이 은행 지점 가서 뽑고 이 은행 지점 가서 뽑고 막 이러면은 아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집안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며칠 동안 뽑을 일이 뭐가 있냐? 맞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했을 때는 네. 어땠냐면요. 은행에서 1,000만 이상 뽑잖아요. 네. 이게 지방마다 좀씩 정책이 좀 달랐는데 기사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을 불러요. 그래서 경찰이 대동하고 네. 같이 대화를 인터뷰를 해요. 네. 정말 어디다 뽑는 거냐 어디다 쓰는 거냐 물어보고 돈을 뽑아줬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무공무원들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그러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진짜 이제 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꾀를 내자면 비정기적으로 가서 600만 원씩 뽑아오면 어떠냐? 맞아요. 예.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미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례로 아마 2018년도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 국세청이랑 이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다 분석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 직업이 그거니까 좀 꼼꼼하게 보는데 그분이 ATM에서 돈을 많이 뽑아서 자녀를 네. 줬어요. 네. 얼마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뭐 약간 힌트, 해봐야- 전세 보증금. 그럼 억대겠네요. 맞아요. 9억 9천만 원을 뺏어줬어요. 와, 그 정도 정성이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5일. 야, 매일 가서 네. ATM에서 600만 원씩, 100만 원씩 6번을 뽑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 끝이 그러니까요. 없다. 끝이 없어요. 자, 항상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여사 사랑해요. 야, 165번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근데 이거 적발된 거예요? 여지없이 잡혔죠. 케이스로. 왜 그러냐면 이게 잡아내는 거 너무 쉬워요. 이게 PCI 기법이라고 있는데 P가 이제 프로펄트예요. 네. 자산이 증가됐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9억 9천이니까 그냥 10억으로 하죠. 그럼 10억이 늘어났고 플러스 C가 컨섬션이에요. 네. 5년간 소비 얼마 했냐. 소비 찾아내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찾아낼 것 같아요? 연말정산한 거 다 찾아내요. 아주 정답. 네. 역시 기본 아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소비한 거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가 얼마 쓰는지 다 나와요. 네. 쭉 나오고 내가 5년간 클릭하면 다 쭉 나오잖아요. 2억 쓰셨네요. 그럼 12억. 근데 마이너스 I가 인컴, 소득. 얼마 버는지 국세청이 당연히 알죠. 3억 버셨네요. 9억 어디서 나셨어요? 소명하세요. 그러면 9억 정도 되면 이제 증여세가 한 2억 나오는데 대부분 한 3년 있다 걸리니까 가산세 50% 붙고 네. 3억 정도 내야죠. 근데 자녀가 그 돈 없죠. 전세 보증금도 그 엄마가 줘서 한 건데. 그러면 엄마가 그 3억 원의 증여세를 내주면 또 증여세가 붙어요. 이게 무한루트 돌거든요. 네. 막 1.3배 증가되니까 한 4억 9천 정도. 3억 9천이나 4억 정도. 자, 그럴 때 치트키로 사람들이 뭘 많이 쓰냐? 차용증. 네. 단계가 이게 딱딱 가는구나 진짜. 하도 이제 들은 게 많으니까 차용증을 쓴다. 그리고 매달 엄마한테 뭐 어느 정도 이자를 좀 챙겨준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요. 차용증을 쓰면 되지 않아요라는 전제 조건의 그 내심은 네. 나는 이걸 빌려간 게 아니다라고 마치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진짜 빌리시는 거예요. 빌린 거다고. 그러니까 빌리신 척을 하는 게 아니다. 차용증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차용증의 그 형태의 얼매이신데요. 네. 사실 차용증 종이가 없어도 네. 계좌로 이자 준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서로 간의 계약서.
근데 이제 이게 타인 간에 쓸 때는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걸로 음. 잘못되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쵸. 말 그대로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족 간에 소송 거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는 첫 번째로는 원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빌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세무서에서는 딱 봤을 때는 증여 아니야?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이자를 제발 줘라. 이자를 적게 줘도 문제예요. 법적 이자는 이제 4.6%. 너무 센데요? 세요. 그게 원래 좀 연동돼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부연납 가산금 같은 게 아까 3.1%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4.6%딱 고정 픽스.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 또 도는 게 뭐냐면 2억 1,700만 원이에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줘도 된다. 무상으로 줘도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를 받아요. 2억 원을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쵸. 3%만 받아도 2, 3% 받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라도 이자를 무조건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저교에 무조건 써라. 이자. 왜냐면 그쵸. 우리가 메모가 있잖아요. 통장 메모를 써서 네. 명확하게 해줘. 엄마한테 받을 때도 엄마가 2억 빌려줘. 뭐 간단하게 이런 거라도 써야 세무 공무원분들에게 세무 공무원이 무조건 추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명을 해주세요. 소명을 명확하게 하면 이거 할게요. 근데 차용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자 지급받는 거를 왜 요즘 더 잘해야 되느냐. 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잖아요. 요즘은 이미 차용증에 대해서 당연히 차용증이라고 하겠죠. 그냥 차용증 빨리 갖고 오세요. 이제 이미 레벨업이 된 거예요. 예전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해서 안 믿어줬었는데 요즘 이제 다 믿어준단 말이에요. 세무 공무원분들이.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 그럼 이자 계속 줬는지 봅시다.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못해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면은 연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속적 연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래요. 한 3년 주다가 연락 없네 이제. 근데 결국은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걸 꼭 말씀드려요. 한 7년 있다 나올 수도 모르고. 그다음에 네. 하나 더. 우리 전편에서 상속세 얘기했잖아요. 네. 상속세 본질은 그거랬잖아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계좌 내역 다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봤더니 돈을 빌려준 게 9년 전이야. 그래서 이자 3년간은 받았어. 근데 이 나머지 6년간은 이자가 없네. 그럼 이때부터는 증여 아니냐. 그럼 어떻게 소명할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전이면요. 10년 전이면 그나마 해볼 만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이죠. 이거 부모님 입장에선 대출인데 전세 그 자금을 10년 전에 한 9억을 줬어. 그러면서 차용증을 썼어요. 근데 한 10년 넘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증여를 안 보나요? 아니요. 증여는 맞아요. 상속 재산에 얹어지지 않는 증여지. 아. 증여는 원래 가장 짧은 조사 기간이 10년. 그러면 그거보다 더 본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10년. 그다음에 약간 부정한 행위를 하면요. 15년. 더 늘어나는구나. 그다음에 좀 더 부정한 행위를 하면 뭐가 있냐면요. 법에는 안날로부터 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세무서가 알았어요. 네.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도망갈 데 아주 없게끔 무서운 법입니다. 만들어놔요. 상속증여세는. 예. 왜냐하면 상속증여세가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이게 일반 대중분들이 보는 컨텐츠로 지금 접근하니까 와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잖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래요. 네. 우리나라 재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단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방금 말씀에 11년 전에 준 게 조단이라면 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볼 만 하겠네요. 네, 재벌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들의 추징을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제 자산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이 왜냐면 요즘에 살 때는 다 뭐 누구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USB 상태로 그냥 넘겼다. 맞아요.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네. 했다고 그러면 들었어요.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사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못 잡는다는 네. 거군요. 왜냐하면 그 잡히기도 해요. 몇 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관련된 코인 관련된 정책이랑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제 다지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랑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그것에 대한 거랑 세금 관련된 거를 사실 지지난주에 책을 냈어요. 제가 이제 책은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왜냐면 제가 자산가를 주로 상대를 하니까 코인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코인을 하거든요. 네. 코인 한지 저도 한 5년 넘었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익혀야 되겠다. 왜냐면 언젠가는 나도 이걸로 이제 수익 산업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것도 결국 나중에 세무사님이 다 해주셔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코인 관련해서 세금 뭐 아무 이슈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코인 관련해서 상속과 증여는 세금 매기고 있어요. 그래요? 코인은요, 내가 거래소에서 이렇게 뭐 어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인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여기서만 지금 거래하는 것만 세금을 안 내는 거지. 네. 내가 코인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주는 건요,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첫 번째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슈가 뭐냐면요, 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서 이걸로 대부분 안전자산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제가 코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소명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자금 출처 소명. 왜냐면 클릭해보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소득 2분이 0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소명했던 분이 형제 두 분인데 각각 40억짜리 주택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로 시작했냐? 진짜 많이 벌었구나. 1000억 번 분도 하는데 우와. 아무튼 이제 코인은 무궁무진해요. 네. 제가 그걸 못 볼 뿐이지. 네,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증여도 많이 해요, 코인으로. 근데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코인이 올라갈 것 같으면 네. 현금을 줘라. 그리고 현금으로 코인을 사게 해줘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코인으로 증여를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코인은 시가 계산을 코인을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 한 달간 그 약간 종가 평균액 같은 걸로 해요. 네. 왜냐면 최근에 리플 사태가 그랬어요. 리플이 1,000원에서 4,000원까지 가버리니까 그러면 증여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6월 달이니까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해외 금융 계좌를 5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원래 6월 달에 매번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해외 가상자산 계좌, 해외 코인 계좌도 이거 네. 신고를 한 지가 올해가 딱 3번째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과태료 왔어요. 신고 안 한 금액이 10%예요. 우와.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작년에는 20%였어요. 와.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역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OECD 국세청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로 이거 누가 조사하냐, 시스템도 없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알아봤죠. 국세청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미 다 때렸어요 하더라고요. 네. 도망갈 데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저 하나 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요즘에 돈 진짜 많으신 분들이 당첨된 로또를 사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당첨된 로또,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당첨된 로또는 사실 그 은행 가서 바꾸면 바꾸면 되죠. 세금 되게 많이 뗍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다 떼고 받느니 차라리 이걸 비싸게 산다는 사람한테 팔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로또를 만약에 10억을 받을 거였으면 뭐 10억, 11억에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를 아들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거래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솔직히 궁금하기는 한데. 억 단위니까. 예,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받은 분이 아마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 간의 증여가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분도 그 돈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간단해요. 부동산 살 거거든요. 너 돈 어디서 났어 할 때 소명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염려를 하고 써라. 그렇다고 네. 그 맨날 그 현금 10,000원씩 뽑아가지고 현금 쓰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거 만약에 그냥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돼서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거 안 될 거예요. 그 불법일 거예요. 그래요. 로또를 파는 게. 왜냐면 그 세금을 재판매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요. 요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증여 이슈가 되겠죠. 이제 부모님이 그 돈 지불하고 아들한테 줄 테니까.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은 이미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저는 이제 이미 그 로또 사고 파는 건 10년 전부터 들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꼼수들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이제 이거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기는 해요.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일반적인 생활비나 이런 거는 그렇죠. 사회 통념상으로 봐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의 스토리,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 맞습니다. 네.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손주들한테 좀 증여를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줘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시고 사위랑 며느리도 좀 예쁘게 보시고. 예쁘면. 자식은 이제 10년이라 너무 기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